아니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그러면 제가 가지고 튀어도 되나요? 아, 가지고 튀면 제가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야죠. 어른들은 항상 투자하더라도 여윳돈을 가지고 해라. 왜냐면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여윳돈을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또? 투자도 네 투자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좀 저한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양 팀장님. 안녕하세요, 명 선생님.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셨죠? 자, 바로 뭐냐면은 그 구독자분들이 명 선생님만 선글라스 쓰고 양 팀장님은 선글라스 안 쓰냐고 해가지고 제가 바로 선글라스를 준비했습니다. 오,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는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쓰고 하는 걸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팀장님은 선글라스를 준비하셨고 저는 또 양 팀장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뭔가요? 오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오, 네.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실행할 포트폴리오를 이제 공개를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자, 이게 앞으로 양 팀장님이 2년 동안 실행해 나갈 부분이에요. 오, 자, CMA에는 네. 틈틈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3천만 원 정도까지 한번 모아보고요. 네. 또 이제 그 안에 혹시나 양 팀장님이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비금이 좀 필요하겠죠. 결혼이요? 아니, 저는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 원래 사람이 인생이란 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정기적금은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한 그쵸. 달에 50만 원씩. 명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정기적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제저축의 기본이죠. 네. 적금 사실 나중에 되면은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완전히 투자를 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금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실전 매매 계좌? 1,000만 원? 저는 아직 1,000만 원이 없는데. 아직 1,000만 원이 없어요. 그죠. 이게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막 되게 뭐 이것저것 많긴 한데 뭐 나스닥이랑 코스피에 20만 원씩 정기적으로 모으고 변액연금? 저 벌써부터 연금을 넣어야 되나요?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4대 자산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이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써야 할 돈, 비상금 같은 거죠. 맞아요. 자, 양 팀장님이 지금까지 2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로 큰 돈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있었으면 얼마 정도 필요했어요? 제가 휴대폰을 잘 깨먹어가지고 깨서 사야 할 때가 있었는데 뭐 한 대충 한 30만 원 정도 필요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사실 꼭 필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네. 핸드폰이 꼭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바로 거기 핵심이 있는데 혹시 네. 투자를 할 거면 여윳돈으로 해라. 그런 네.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봤죠. 어른들은 항상 투자하더라도 여윳돈을 가지고 해라. 왜냐면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여윳돈을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자, 다음 그림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저는 투자를 총 4단계로 나눠요. 네. 자, 0단계부터 네. 1단계, 2단계, 3단계. 네. 자, 0단계가 바로 네. 투자를 하지 않는 저를 만나기 전에 양 팀장님 같은 상태죠.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네.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네. 이만큼을 네. 안전자산으로 남겨놔요. 그리고 조금 요만큼 정도만 네. 투자를 해요.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라는 말에 충실한 거죠. 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네.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에 큰 돈이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양 팀장님이 아까 살면서 네.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돈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사실 뭐 대학 등록금이라던가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뭐 더 큰 돈을 써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사실 계획했던 자금이지 갑자기 뭐 필요하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0단계 투자자들, 네. 즉 아직 자금 관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자기한테 벌어질 네. 혹시 모르는 일들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진 돈이 5천만 원이면은 네. 한 3, 4천 정도는 가지고 있고 네. 여윳돈인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1,000만 원에서 20% 수익을 내면 네. 200만 원이잖아요. 네.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끝이거든요. 사실 근데 저한테도 3천만 원, 4천만 원은 큰 돈이라서 그 돈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맞아요. 음. 저랑 투자를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의 경험을 보면 처음에는 다들 양 팀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첫째, 수익을 내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한 50% 수익을 냈거든요. 네. 근데 1,000만 원으로 50% 수익을 내니까 500만 원인 거야. 이게 공통적으로 네. 자기가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2,500만 원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기쁜 거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돈에 대한 기회 비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비용. 근데 저 그 말은 좀 들어본 적 있어요. 기회 비용. 네. 그럼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회에 따른 비용 아닌가요? 그렇죠. 기회에 따른 비용이죠. 네. 기회 비용. 한마디로 내가 이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얻지 못한 네. 비용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네. 0단계에서 1단계로 대부분 넘어오는 것 같아요. 네. 1단계는 반대로 돼가지고 여유 자금을 조금만 남겨놓고 네. 대부분의 돈을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회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 네. 그렇네요. 제가 명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까 저같이 어린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돈을 다 투자해야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 1,000만 원도 없고 0단계인 것 같은데 2단계, 3단계 이건 뭔가요? 자, 2단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네. 내가 가진 유형의 자산을 네. 놀리는 게 네. 되게 아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무형의 자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네. 좋은 대학 가서 네. 좋은 직장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그쵸? 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속에는 나의 무형 자산을 키우려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고시 합격하면 네. 은행에서 한 2, 3억 정도의 돈을 바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보통 사람은 그 네. 정도 돈은 뭐 담보를 잡고도 빌리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2단계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놀리기가 아깝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 내가 가진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겠다. 즉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대출을 활용하겠다. 라는 네.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대부분의 자산을 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무형자산이 많이 생기고 돈을 갑자기 필요해졌을 때 구하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그걸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데 쓰지 않는다. 그것 자체로 비용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3단계는 뭔가요? 3단계는 바로 유무형의 자산을 투자에 다 이용하는 거예요. 비로소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하는 수준인 거죠. 근데 그러면 3단계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단 말인가요? 놀라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예요? 아마 삼성전자 아닌가요? 알고 있네요. 네. 그런데 그 삼성전자가 빚이 얼마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우량한 삼성전자가 네. 100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부채라는 것은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즉 어디 쓰느냐의 문제죠. 그쵸. 삼성전자는 그 100조가 넘는 부채를 어디에다 쓸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관점이 다른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 부채를 네. 반도체 개발하고 네. 공장을 짓고 네.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내야 되는 비용보다 이자 같은 것보다 이익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부채를 나쁘게 인식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삼성전자는 부채를 확실히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다들 빚을 나쁘게 인식하는 걸지 모르겠네요. 혹시 응답하라 1988 봤어요? 네, 봤어요. 거기 보면 선우네가 돈이 없어서 정봉이네한테 돈을 빌리는 장면이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채에 대한 인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되게 급하게 필요한데 쓸 돈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빌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맞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런 게 많아요. 예전에는 자동차나
명품 가방 같은 거나 할부로 샀었는데 네. 요즘은 TV 보니까 해외여행도 홈쇼핑에서 엄청 많이 오. 할부로 팔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게 다 빚이에요, 빚. 이제 음. 그런 빚은 자산을 좀 먹고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죠. 어. 악성 부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대출, 부채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면 신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도 다 신용을 위한 거거든요. 아까 의사들은 대학만 졸업하고 시험만 합격해도 네. 대출이 2, 3억 정도 나오는 이유가 네. 신용이 좋기 때문이에요. 어.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 2, 3억 정도는 뭐 쉽게 잘 갚더라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말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을 생각만 했지 제가 만든 무형의 자산을 그리고 또 신용을 활용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명선생님 그건 그렇고 네. 저는 아직 1,000만 원이 없는데 이 실전 매매 계좌 1,000만 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양 팀장님은 신용이 있잖아요.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저 별로 없어요. 한 500만 원 정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양 팀장님의 신용을 믿고 어, 500만 원 정도를 빌려 드릴게요. 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요? 사실 이게 1,0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네.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긴요. 신용에는 다 대가가 따릅니다. 네? 이자가 있어요. 아니 이자요. 아니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그러면 제가 가지고 튀어도 되나요? 가지고 튀면 제가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야죠. 그리고 혹시나 오해할까 봐서 다시 짚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부자들, 자본가들은 다들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가진 유형의 자산과 네. 무형의 자산이 이만큼이 있으면 네. 한 요 정도를 이제 안전자산으로 남겨놓고 네. 부채와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부자 중에는 부채가 1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큰 회사들도 전부 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과 이제 활용도겠죠. 사실 우리도 집을 사고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네. 부채가 완전히 없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갚겠다고 아무런 투자를 못하는 것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부채가 많으냐 적느냐가 아니라 자본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이 3단계의 형태로 부채를 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양 팀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자, A랑 B 두 사람이 있는데요. 네. A는 자산도 없고 네. 빚도 없어요. 네.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네. 자기가 돈이 1억이 있고 네. 빚도 1억이 있어요. 네. 부채도 1억이 있는 거죠. 네. 누가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긴 한데 실제로 순자산은 둘 다 이렇게 0이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둘 다 순자산이 0이에요. 네. 똑같아요. 그런데 A는 자기 돈도 없고 부채도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B는 내 돈 1억과 빚 대출 1억 네. 합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2억이나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만약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돈을 굴렸을 때 누가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B의 재산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제 왜 이제 부채가 필요한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양 팀장님은 이제 막 1단계 투자자로 발을 디뎠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단계, 3단계로 나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산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느새 3단계에 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가 돼도 왠지 빚이 있으면 빨리 갚아버리고 싶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3단계 되어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사람마다 투자 성향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효율적인 자산 배분과 때로는 부채를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진짜 예전에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말고는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명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때때로는 부채를 활용할 필요도 있겠네요. 잘 이해하신 것 같네요. 네. 다른 것들도 설명할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까 아. 하는데
좀 아쉬운데 벌써 다음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네, 또 투자도 네, 투자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좀 저한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제가 양 팀장님께 설계해준 포트폴리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양 팀장님이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오프 채팅에서 위고 위드를 검색하셔서 명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위고 위드예요. 안녕.